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전일 발표한 10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 소재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약간 상승했지만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핵심이라면서 이는 12월 연준이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시총이 최근 2주간 66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굴지의 중국 기술 기업의 주가는 실적 실망감과 트럼프 당선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거시경제 지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JP 모건 체이스는 트럼프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가 현행 20%에서 60%로 상향 조정될 것이며 중국은 무역 전쟁에 대응해 위안화 가치의 10에서 10% 절하를 허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한 대로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에서 40만 개의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말한 관세에 대해 발에 총을 쏘는 격이라며 관세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사실상 2배로 늘려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자벨 슈나벨 집행이사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지 시간 27일에 진행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제약적인지를 보기 위해 데이터를 봐야 한다면서 완화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는데요. 그의 발언이 나온 직후 유로화의 반응 움직임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주요 경제 지표를 소화한 후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수익 추수를 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결국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미국 시장 폐장을 하는데요. 선물 시장의 경우에도 또 조기 폐장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소 좀 관망하고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해선시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혜왕님 대신해서 일단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출연하고 있는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목요일, 금요일 휴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기 종료를 일단은 하고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보다는 앞으로의 어떻게 기본적 분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월도 거의 남지가 않았고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떻게 잘 우리는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또 내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거시적으로 성견 마스터님이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전략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나스닥 선물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또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미국 시장 폐장하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0.26% 정도 상승한 28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어제 주요 경제지표 발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어제 발표 이후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은데 마스터님도 이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동의 여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관해서를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출연하고 목요일 날은 출연하지 않는데 오늘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일단 조금 제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일단은 좀 많을 겁니다. 경기 사이클이거든요. 경기 사이클. 자, 경기 사이클인데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만 아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쭉 많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쭉 오르면서 뭡니까? 통화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통화량이 굉장히 증대하는 상황.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여기 최고점을 찍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찍어서 여기에서 통화 정책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단은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쭉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1번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2번 사이클에서 인플레이션은 잡힙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요 2번 사이클에서 잡혀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물가가 낮아지거든요. 대신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는 높아집니다. 금리는 높아지죠.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고금리에 관한 상황이 바로 2번 사이클이에요. 자,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2번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은 지금 여러분 어저께도 발표가 났지만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C, 개인 소비 지출, 이 물가지수죠. 대표적인 물가지수인데 이 물가지수들이 지금 낮아졌어요. 낮아지는 건 뭐예요? 어떤 현상입니까? 당연한 현상이에요. 원래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아니면 지금 몇 달 동안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PC 물가지수가 낮아져요. 물가가 낮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환호를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고금리 시대로 들어가는 것도 당연한 거다. 이게 뭡니까? 2번 사이클이란 얘기입니다. 2번 사이클. 자, 그럼 2번 사이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자, 2년 동안, 페드에서 2년 동안 금리가 0.25%에서 5.5%까지 몇 배를 올렸습니까? 20배 정도 되죠? 예, 22배인가요? 22배를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올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1년 반 동안 22배가 올랐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건 뭐냐? 바로 뭡니까? 침체예요, 침체. 부작용.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규 사업 자금도 투입하고 노동자들 임금도 주고 근로자들 임금도 주고 그렇죠? 투자도 하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기업들이 다달이 은행에 내야 되는 원리금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됩니다. 자,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A라는 기업이 뭐 베트남에 신규 공장을 지으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취소해버립니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투자금 어떻게 되죠?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A라는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다달이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아져요. 그러면 A 기업은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활용하지 않고 은행에 그냥 갚아버립니다. 자,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공채 시즌이 다가옵니다. 대학생분들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채 시즌. 자, 공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 인원을 뽑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2번 사이클. 지금 미국의 현재 사이클, 현재 포지션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침체를 겪지 않기 위해서, 침체를 얕게 겪기 위해서,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뭡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다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노동시장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낮춰지는, 그리고 소비가 낮아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 같아서 뭡니까? 금리를 올렸던 거를 지금 찔끔찔끔 내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12월에 이제 앵커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죠? 네네. 12월에 금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금리를 12월이든 내년 1월이든 내리기는 내립니다. 왜? 사이클에 의해서 내리는 거예요. 사이클에 의해서 금리는 뭡니까? 여기에서 금리를 엄청 올렸죠? 그리고 침체를 겪고 부작용을 겪고 여기에서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는 건 당연한 건데 언제 내리느냐, 뭐 12월에 내리느냐, 1월에 내리느냐, 아니 2월에 내리느냐, 이 차이일 뿐 금리를 내리는 거는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있는데 여러분, 자, 저는 2년 전부터 서울경제TV 이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 사이클은요, 그 주기가 있을 뿐 무조건 이 사이클은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이론은 100% 맞는 이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뭡니까? 현재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저는 2년 전부터 2025년, 이거는 다 근거가 데이터가 다 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저는 이제 1분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1분기면 1월에서 3월이고요. 상반기면은 일단 뭡니까? 6월까지죠.
최대 2025년 상반기에 아직도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경기 침체는 얕든 깊든지 간에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한 2시간에서 3시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성기현 선생 강의를 한번 좀 들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에 모레죠?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강연회를 하기 때문에 강연회도 한번 와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그런 강연회 내용 제가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지역에서 현재 중요한 거는 금리를 언제 얼마나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린다라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금리를 내린다라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금리를 언제 내릴까요? 목요일이니까 제가 기초부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이면 제 방송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기초 내용 안 하는데요. 목요일이니까 제가 기초 내용 할게요. 금리를 언제 내립니까,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 내릴까요? 경기가 나쁠 때 내릴까요? 금리 인하.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쁠 때. 쉽죠? 그렇죠. 네. 금리는요, 경기가 나쁠 때 하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요. 뭐 거의 잡았다고 일단은 봅니다. 그죠? 인플레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금리를 잡아야 돼요. 금리를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경기를 잡아야 됩니다. 경기.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지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몇 가지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와 실업률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농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 일단 오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실업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자, 경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를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소비 지표를 보셔야 돼요. 자, 왜 소비 지표를 보셔야 되느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초반에 뉴스에 한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멕시코에 관세 부과한다라는 네.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네. 자, 그럼 멕시코에서 뭡니까? 다 귀국시키겠다. 네. 그렇죠? 예. 왜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소비 지표.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트럼프가 진짜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요거 들어보세요. 소비 지표는 자, 내수. 미국은요, 내수가 70%입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손 놓고 그냥 제 얘기만 들으세요. 아셨죠? 자, 내수가 70%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왜 내수가 70%냐면 미국은 기축통화, 그렇죠? 달러입니다. 기축통화를 공급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계속 달러를 찍어내서 전 세계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로 달러를 공급을 해야 돼요. 전 세계로 달러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이 무역에 대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돌아가고 미국이란 나라가 존속을 하려면 뭡니까? 내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뭐 한국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중국이 있을 수가 있고, 일본이 있을 수가 있고, 독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은요, 싸야 돼요. 뭐보다 싸야 돼요? 미국에서 만든 물건보다 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계속 적자를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수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수출이 70%죠? 미국은요, 내수가 70%입니다. 이걸로 버티는 나라입니다. 자, 내수가 70%로 경제를 버티는 나라가 내수는 뭡니까? 소비죠. 자국의 소비, 자국민들의 소비, 미국이란 나라에서 살고 있는 멕시칸, 그리고 뭐 유러피안 다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소비하는 걸로 살아가는 나라가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다이렉트 로드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된다. 노동지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업률과 비농, 두 번째는 소비지표. 소비지표는 왜 봐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봐야 된다고요. 내수가 잘 도는지 안 도는지를 봐야 된다. 내수가 안 돌면 뭡니까? 경기가 소위 얘기해서 미국 경기가 박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은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일단은 몇 달 만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초부터 일단은 잡아드리고, 월요일 날 제 방송을 보시거나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레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강연회 합니다. 서울역에서 강연하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강연에 참석하시는 그분들도 이런 거 일단은 자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여러분 왜 당선됐는지가 중요해요. 왜 당선됐는지. 트럼프는 뭐예요? 아메리칸 퍼스트거든요. 미국이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당선된 거고요. 지금도 이걸로 뭡니까? 재선을 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뭐예요? 상대 교역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게 핵심이죠. 자, 이거는요, 적자예요. 적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 근로자들의 삶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리고 아까 멕시칸들, 앵커님께서 뉴스로 일단은 짚어주셨는데, 자, 멕시코 관세로 건드리면 노동력 빼겠다. 이 노동력이 약 40% 정도 되니까 이 노동력 빼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요, 내수가 도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인종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서 GDP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자, 순수 미국인이라고 일단 제가 좀 지칭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수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각국 나라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눈엣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일자리를 다 찢어 가잖아요. 거기에서 상대 교육국에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위 얘기해서 짜증이 나겠죠. 그거를 타파한다고 일단 얘기를 한 게 트럼프입니다. 2016년도 트럼프입니다, 이게.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우선이고 미국 국민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멕시코 국경 지역에 담장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민자들 전부 다 내쫓았죠. 코로나 핑계로. 그거예요. 그래서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자, 요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트럼프가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연결관계? 연결관계가 이해가 되시면 관세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다. 뭐예요? 노동자들의 힘, 노동자들의 지금 삶이 굉장히 척박해지고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유로 무역 적자, 그리고 뭡니까? 타국민들이 미국이란 나라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그 박탈감을 해소시켜 준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한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번에 뭡니까? 2016년도에도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바이든이 뭔가 해결한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선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이 지지 기반,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발언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만질 수 있는 카드가 분명합니다. 거기서 만질 수 있는 카드 뭐가 있어요? 무역 적자 해소하겠다. 그렇죠? 이민자들 내쫓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자,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관세예요. 관세.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무역 적자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돼요. 관세를 진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 관세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자, 실질적으로 관세를 올리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세 올리겠다라고 해서 올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그죠?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되고요. 관련 법률 제정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카드를 또 만지작거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주식 현물 많이 하시죠? IRA 같은 거 던지면서 어떤 협상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핵심적인 거는 관세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게 핵심적인 게 아니라 관세를 왜 올리려고 자꾸 압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건 뭡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거고, 무역 적자를 왜 해소하기? 무역 적자가 사실은 해소가 되면 안 돼요. 왜? 달러를 계속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무역 적자를 왜 해소한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아젠다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내년에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협상, 어떤 사이드의 협상 카드로 상대 교육 국가들을 압박할지를 여러분들께서 성견 선생과 함께 같이 보시면 선물,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고 국내 선물, 그 다음에 뭡니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까지 여러분들이 매크로 시장 분석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 모레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강연회를 하는데, 성견 선생의 강연회는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2년 이후로 국내 주식 전문가님들 그리고 해외 선물 전문가님들 뭐 코인 할 거 없이요, 대한민국의 최다 강연회 그리고 해외 선물 전문가로서 최다 인원을 이끈 강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조금 이따가 강연회에서 어떤 내용을 일단 할지 제가 간략적으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전반적인, 미국 시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왜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목조목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연준이 현재 금리 인하 기조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 어느 정도나 할지는 중요하지 않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경기 침체 내년에 마스터님이 보시기에는 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성견 마스터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강연회는 이번 주 토요일 11월 30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서울 중구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시기가 도래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열리게 될 트럼프 4년 동안 내 자산을 10배 불릴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도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선착순 300명입니다, 여러분. 꼭꼭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견 마스터님의 오프라인 강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또 나스닥 선물 전략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vesting.com의 기술적 분석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중립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수 3개, 매도 3개, 중립 3개 지금 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도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가 현재 매도 사인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앞서서 마스터님 오늘은 그냥 패장한다고 생각하고 매매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도 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거를 제가 잠깐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게 이제 나스닥하고 미국 시장하고 관련이 된 건데 제가 내일 강연회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일단은 트럼프 4년 동안 내 자산 10배 불리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좀 뭉뚱거려서 생각하시면 되고 기법이나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해외 선물, 주식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 매매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 1시, 토요일 날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일단은 하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읽으셔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미국 경기 상황, 경제 상황, 트럼프의 생각 다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많은 경제 뭐 저를 제외하고 많은 훌륭하신 경제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이런 경제에 관해서 사업가지 않습니까? 경제에 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해외 선물 방송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뭡니까? 이제 주식 방송 계속 이제 방송을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일단은 언급을 하는데 이 코인입니다. 코인. 비트코인이죠. 미국에서 지금 이게 제가 원래 해외 선물 방송에서 요 말씀 많이 안 드리고 강연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강연의 내용을 제가 조금만 해드릴게요. 이거요, 여러분. 이제는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전략자산으로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이거 인정했거든요. 혹시 그 앵커님 그 주식 방송에서 이거 전략자산 인정했다고 전문가님들이 전략적 말씀하시나요? 비축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네, 예.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드릴게요. 요게 해외 선물할 때요. 골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유 있지 않습니까? 오일? 요거랑 같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골드랑 원유하고 비트코인이요.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자격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자격을 얻지 못했었어요, 이전에. 근데 뭡니까? 현물 ETF 승인이 나고 올해 트럼프가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골드랑 원유랑 똑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비트코인 같은 거를 제가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코인 얘기도 제가 강연에서 조금 해드릴 건데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뭡니까? 가상화폐라고 하죠. 가상화폐라고 하면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무시하셨던 분들 있을 겁니다. 굉장히 무시하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생각 이제 지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하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과 동일한 가치를 지금 지닌 겁니다. 이게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충격적인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트럼프가 제시를 해준 거예요. 자, 왜 미국 시장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 주식과 채권과의 관계,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금리 시장의 관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돈의 쏠림입니다. 돈의 쏠림. 자, 돈의 쏠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주식 시장에 돈이 쏠리면 채권 시장과 금리 시장에는 돈이 안 쏠리기 때문에 하락장이 펼쳐지고 금리 시장에 돈이 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 시장에 돈이 쏠리면 주식 시장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금리 인하 시즌이죠. 금리 인하 시즌입니다. 금리 인하 시즌이면 내가 금리를 5.5% 받을 수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3.5%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억 자산가라고 치시면 모두 다 100억 버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억 자산가라고 생각이 들면 금리 시장, 금리 인하 시즌에 올해는 5.5%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엔 3.5%밖에 못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금리 시장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3.5%나 받으니까 나는 할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금리 인하 시즌에 금리 시장에 돈이 몰리지 않습니다. 딴 데 몰립니까? 딴 데 몰립니다. 어디 몰려요? 주식 시장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식 시장이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 주식과 채권. 자,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립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릴까요? 안 몰려요. 이번에 그 주식 공개 매수했었죠? 채권 공개 매수했습니다.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리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몰립니까? 안전자산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겁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만 더 플러스 해볼까요, 이제? 자, 코인 시장.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요, 특히나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지금 상품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미국의 미래예요. 제가 여러분들 월요일 날 미국 부채에 관해서, 미국 부채 사이클에 관해서 제가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수정해야 돼요. 제가 2년 넘게 이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미국 부채에 관해서 전면 수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띈다. 2025년에 여기로 돈이 몰립니다. 그럼 주식하고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죠. 예, 추수감사절이니까 지금 매매는 하시는 건 아니고, 자, 나스닥 일봉입니다. 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박스 횡보장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재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료가 없어요. 무슨 재료가 없어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아직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여러분들 한 5초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재료를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저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락할 수 있는 재료는 몇 가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코인 시장의 상승. 두 번째는 뭡니까?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의 우려. 세 번째는 뭐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으로 인한 관세 전략. 관세 전략. 뭐 좋을 건 없죠? 그죠? 상대 교육국한테.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보다 하락에 대한 모멘텀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딱히 할 거는 없어요. 왜냐? 2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고 눌림 주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좀 좁혀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네. 2023년부터 뭐예요? 2023년부터 간간히 이평선을 깨지만 이거는 이제 대세 눌림으로 볼 수 있잖아요. 대세 상승 중에 대세 상승장의 눌림으로 일단은 표현이 됩니다. 이게 매수 방향이죠. 매수 방향. 지속적인 매수 방향이 일단은 끌고는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나올지가 중요하다.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락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서 매도 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이에요. 정작 지금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여기입니다. 잠깐만요. 자, 일목 상단인데요. 375. 20375. 자, 일목 상단입니다. 여기가 20375거든요. 여기 밑으로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가 지금 19,500포인트죠? 19,500포인트. 20375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지, 20375를 지지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지, 큰 그림으로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고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20375를 깨면 다음은 얼마입니까? 19,500라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전략 일단은 쓰시면서 나스닥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간 많이 오른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는 내년에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375포인트를 또 이탈하게 되면 19,5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는 상승뿐만이 아니라 하방에도 베팅할 수 있다는 거, 양쪽으로 다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크루드오일 선물 현재 어떻게 또 우리는 갖고 있는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지금 크루드오일 기술적 분석을 매도와 그리고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39% 정도 상승한 68.9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또 크루드오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일간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 RSI와 스토캐스틱, MACD,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 지표가 현재 매수 사인을 시간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자, 네. 지금 사실은 생방송이고 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오일과 골드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그 기준선을 몇 가지 일단은 그어 드렸는데, 그 기준선을 제가 방금 전에 또 하나 그어 드렸습니다. 굉장히 잘 맞죠? 굉장히 잘 맞고 지금 일봉입니다. 오일 일봉인데 지금 횡보 박스 일단은 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 박스 안에서 놀 거다. 66.60 정도. 그죠? 66.60에서 지금 70.90 정도. 자, 체크하세요. 70.90에서 66.60 정도. 요 안에서 일단 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안에서 이 채널 안에서 놀다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윗라인이 또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그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출연할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자, 66.60에서 70.90 요 사이에 계속적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횡보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일봉 보면 캔들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일봉상으로 캔들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일을 보실 때는 요 큰 박스 안에서 일단은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면이 굉장히 좀 많을 건데, 자, 골드도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저번 주에 이거 그어드린 거거든요. 이거 그어드린 건데 뭡니까? 아주 정확하죠? 예, 아주 정확합니다. 이거 받고 뭡니까? 위로 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제가 일목 하단과 일목 상단은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일목 하단에 매물대 맞고 지금 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현 선생 방송을 일단 들어보시면 일목의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를 저는 이제 자주 쓰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골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골드 채널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2622포인트, 2622달러죠. 2622달러에서 많으면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출연할 때까지 2622에서 2700 정도 갈게요. 2700까지 한 80틱 정도, 800틱 정도네요. 800틱에서 700틱 정도 안에서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단은 요 상태에서 일단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2622에서 2700 라인입니다. 2700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일목 상단을 제가 예측을 한 부분이고 요거는 일목 하단 정확히 그저께 일목 하단 맞고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요 상황 보이시죠? 그래서 일목 따라서 일단은 가게 되고 한 일주일 이상 지나면 여기 또 일목이 좁아지면서 만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매수 매도 갈림길에 일단은 들어갈 것 같으니 골드 중장기 혹은 골드를 중점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계속 보시면 제가 자리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와 오일은 채널 구간 일단은 설정해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는 큰 박스권 장세 예상을 해주셨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2622에서 2700달러 내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추후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그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가름지를 수 있는 그 변곡점에 대해서 그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주말에 또 오프라인 강연회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마스터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투자 포트폴리오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 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12월이든 1월이든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다만 증시의 상승과 하락은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보셨고요. 금리 인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는가와 그리고 또 그 정도의 문제이니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노동 지표와 소비 지표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나스닥도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의 추수 감사절로 지수는 휴장이고 지수 선물은 조기 종료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재료가 없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래량이 없으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셨고요. 향후 23,175포인트 변곡점을 이탈하게 되면 19,500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66.60에서 70.90달러 큰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